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칸트가 등장한 이유, 즉 계몽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인성이 되게 중요하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모든 인간의 존재는 평등하다, 뭐 이런 식의 사고, 그게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아직 않았지만 어떤 그런 사고들이 등장했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됐을까?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문제는 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부여받은 그 권위, 신의 권위 없이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나의 이성적인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 말하자면 이제 길을 잃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을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나는 뭘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칸트가 이야기한 건 이제 이 계몽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데 신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타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신이나 어떤 전통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는 인간으로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뭘 모델을 따라야 할까? 이제 이런 질문이 전면에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 철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이게 이제 사실은 교육의 문제죠.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빌동이라는 개념과 좀 연결을 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책을 읽은 것은 아니고 앞에 그 간략하게 해놓은 거 이제 독일에서 빌둥이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왔고 이게 이제 북유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빌둥을 찾다 보니까 빌둥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대요. 저 아직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예,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속화, 즉 신적인 어떤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과거에 신에게 맡겼던 나의 삶의 책임, 나라는 존재의 어떤 책임을 이제 인간이 스스로 떠맡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도덕성을 담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 뭐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는 다시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이때 이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헤르더나 괴테나 헤겔과 같은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낭만주의라든지 교육에서는 신인문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조로 연결되는 사람들이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인간의 자기 결정,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의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한 부분에서는 그 신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 개인의 삶에서 내 모습을 지키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함께 가져가는 인간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를 탐구하는 쪽으로 빌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빌종 혹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민족주의 같은 개념은요, 나중에 이게 이제 그 확장되는 과정에서 논쟁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데, 요거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인종주의라든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자기 형성이나 또는 스스로 깨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미성숙한 존재고 미개로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계몽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식의 논리로 작동하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분명히 아니고 동시에 빌둥이 가져온 이상적인 어떤 개념들은 대화적 만남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서로를 인정하는 상호 간의 어떤 것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공동체주의에서도 같이 열린 공동체주의, 열린 민족주의 이런 개념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쟁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점들을 잘 만들어가는 그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 어떻게 좋은 인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여전히 빌중이라는 것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뭐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빌동을 이제 현대적인 정의에서 교육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지식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대적인 교육에서는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 수평적인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더
또는 이것만 지식이야, 또는 이거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 평가야, 공정한 평가야, 이제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평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즉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암기한다든지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이거나 실용적이고 계속 확장 가능한 영역.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확장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근데 빌중에서는 이거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버티컬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수직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엇이냐? 거의 전달이 불가능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전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따라올 수는 있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이걸 가르칠 테니 너가 그런 사람이 돼. 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논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플라톤의 오래된 그 철학 서적에서도 보면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덕 아랫대라는 걸 가르치는 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이나 그다음에 고난과 좌절 같은 것을 개인이 직접 자기 삶에서 그 통해서 얻게 된 어떤 통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 도덕적인 성장, 그다음에 뭐 깊이, 그다음에 인격을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빌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또는 일종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 두 가지가 다분히 결합되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는 이제 현대교육에서 그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직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로 얼마나 가르치고 배우고 또는 경험하게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둥의 개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포크 빌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포크 빌둥은 이제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좀 공부를 좀 해보는 그게 있었는데, 이건 다분히 그룬투비에 의해서 창안된 개념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둥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고요. 이것을 그룬투비가 이제 그때 헤르더나 뭐 이런 사람들의 개념들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서 당시 덴마크가 놓여 있던 역사적인 상황,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포크빌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때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빈민층, 하층 계급으로서 살았던 당시의 농촌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 어떻게 다시 자기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방식의 이제 교육을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부르주아지 중심의 교육과는 달리 농민이나 노동자 계층에게 자기 성찰, 그다음에 공동체적 자각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이게 바로 이제 포크 빌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엘리트층의 정치인들 말고 이제는 주권이 농민과 노동자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도 엘리트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나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그 덴마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이제는 하나의 포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그 덴마크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룬투비가 이 포크 빌딩을 만들어낼 때 몇 가지 그 사람의 경험, 그다음에 그 당시 중요하게 다뤘던 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빌딩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독일 철학에서 유래하는 자기 형성과 교양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룬투비가 3번 정도의 영국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트리니티 대학 뭐 이런 데 가서 굉장히 자유롭고 자율적인 고등교육, 즉 대학의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덴마크에 와서 그런 학교를 우리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영국은 이제 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이 먼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룬트비가 영국에 가서 그런 뭐 교수와 학생들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막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런 거를 보고 되게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도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제 패설로지의 교육 철학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페스탈로치는 전체 교육 철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루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동 중심의 체험적이고 도덕적인 교육 사상을 이제 형성해 내게 되죠. 근데 이것이 실제 그른트비가 이런 교육을 구성하는 데에 만들어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나의 요소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에서 이야기되는 이제 기독교, 그다음 북유럽 신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과 도덕성을 담보하는 영적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서 포크 빌딩이라는 것을 그런트비가 구상을 해냈고 이것을 이제 실천적으로 그 실천의 장으로 끌어낸 것이 바로 이제 평민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실천적인 모습이 바로 평민대학, 폴크 하이스쿨레 또는 폴크 하이스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들로 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또 하나 덴마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표현이 이제 제가 요거는 최근에 급하게 좀 알게 된 부분이어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 우선은 공론장 교육이라는 표현을 써봤고요.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퍼블릭 에듀케이션 하면 이제 공교육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는 다른 맥락이다라는 걸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폴케 오플리스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덴마크 사람들이 이 평민대학도 이 폴케 오플리스닝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이 덴마크의 포크 빌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특히 그리고 이 포크 빌딩이라는 개념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또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포크 빌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은 이제 삶과 사람, 그다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무언가에 자각을 하게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인 시민 형성, 그 다음에 자율적인 인간 성장을 위해서 비형식적인 형태의 교육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이제 여기 오늘 저희가 이 강의에서는 이제 덴마크 교육 제도나 이런 거를 소개드리지는 않는데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 이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평민대학 이외에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서 요 포크빌딩하고 이제 폴케오플리스닝은요, 그 관련된 아예 홈페이지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고, 그것들에 이제 뭐 애프터스쿨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학교라고 하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쯤 되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학원인데요. 학원과 청소년 센터와 그 모든 거를 결합한 형태의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기관이 지방에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교육도 그 공론장 교육의 한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요 세 가지인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면, 네, 첫 번째가 요거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 free라고 하는 게 자유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마 듣다 보시면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지점들이어도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유의지,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서 덴마크는 이것이 이제 연결돼서 북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외부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 기반해서 어떻게 자기 삶을 꾸려가게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학생의 자유로운 사고, 표현, 이것을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에서 내가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아이가 밖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제공하는 교육들이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학교 밖이라고 하는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걸 공식적인 용어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요게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계속 나오겠죠.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살아있는 배움입니다. 이런 배움은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질문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교육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성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학습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것만 제가 얘기할 줄 아는데요. 펠레스캅이라고 하는 네,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덴마크 학교들이나 뭐 이런 데 SNS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든 뭐 학생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사진에다가 펠레스캅 이런 단어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공동체 함께하는 어떤 것의 가치를 매우 강조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룬투비의 그 철학의 개념들하고도 그대로 연결되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교육은 타자와의 대화, 상호 존중, 그리고 연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공동체 참여의 경험에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요 개념들을 기반으로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어떤 나이를 막론하고 다 이 가치를 함께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포크 빌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덴마크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내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공론장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들의 삶의 경험, 이것이 교육의 중요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육의 장으로 뽑아내도록 하는데요. 요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빌동과 삶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공론장의 교육의 의미들을 좀 추출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계속 삶의 경험을 교육의 장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 대해서 딱 얘기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늘 쟁점이 있죠. 쟁점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라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존재라면 어느 정도의 이제 연령이 됐을 때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이면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적 영역으로서 이거는 사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전이 함께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개인들이 삶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제 끌어와가지고 그걸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식주의를 넘어서는 이 다방향적인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럼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 주체적인 시민을 형성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이게 학교 밖이든 아니든 공교육이든 뭐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방향을 스스로 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고요. 이건 당연히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말, 그리고 민주적인 대화가 핵심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연습을 시키는 것이 학교, 가정, 사회 모두에서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지점으로 이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참여자가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죠. 참여자 중심의 그 학습 그리고 학습 환경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거 띄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자발성이나 공동체성 그다음에 연결되는 확장적 배움이라고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참여를 하려면 뭘 알아야 참여할 수 있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지. 근데 그게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 또는 내 이익에 기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해나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사는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자 전체가 다 같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더 유익한 자리를 차지하지? 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장을 열어주는 그런 교육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용과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존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사회에서 권리와 영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도 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체적 시민 형성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론장 교육이라는 건 시민이 더 튼튼한 자기의 발 위에 설 수 있도록 한다. 그런 투비가 했던 이야기 중에 모든 시민이 자기의 목소리를 갖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원래 하거든요. 그대로 연결되는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견을 낼 때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 그 튼튼한 발 위에 선다라는 건 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갖춘 주체로 서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공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설득적인 방식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해서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기 성찰, 그다음에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 것인가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모든 형태의 교육들이 다 같은 방향을 어느 정도는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면 빌동의 요소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론장 교육에서 어떤 형태로 실천이 되게 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적인 요소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토론과 성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사회적인 책임은 이제 공동체 참여, 그다음에 시민적 실천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덴마크는 모든 교육의 영역, 심지어는 그 요즘에 늘봄학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덴마크는 이게 SF4라고 해가지고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에 있는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의 교육의 핵심도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인 어떤 것, 자기가 어떻게 참여하고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게 하는 게 그 SF4의 중요한 그 목표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함께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와 자율성, 그래서 자발적 참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격적인 성장. 인격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봤을 때 살아있는 언어, 민주적인 대화, 내 말만 막 하는 거. 그다음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좀 정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대화, 그다음에 다 죽어 있는 언어로만 이야기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전혀 그 인격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과 연결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께하는 어떤 전체성의 추구, 이게 전체주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 공동체, 사회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통합적으로 함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만들 것인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사회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고, 뭐 여기서는 다른 가치를 나에게 너는 1등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이것들이 이제 다 분열이 되는데 이것을 함께 가져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이라는 개념이 공론장 교육 속에서 실현되는 방식을 이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역동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그냥 반영되는 과정에서 되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공론장 교육이야라고 해서 하나를 탁 만들어 놓고 그걸 고수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공론장 교육이 어떤 하나의 그 고정된 모습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실체로서 사회적인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또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관성과 연결감, 그다음에 정체성과 뿌리는 그대로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이루어지는 되게 많은 교육들을 설명할 때 제가 봤던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청소년 학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그 청소년 학교를 설명할 때도 걔네들은 다 이제 어떤 그 철학적인 뿌리를 설명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른트비의 폴케 호이스콜레와 같은 DNA를 공유하는 학교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어떤 것도 다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것이 이제 학교가 끝나고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모든 걸 해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으면 국가에 거기다 얘기하면 그 학교에서 이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뭐 악기 배우는 거, 오토바이 타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뭐 숙제하는 거,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사교육에서 우리는 다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면 덴마크는 그런 웅동스콜레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다 해결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요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크 빌둥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삼았던 이제 노르딕 빌둥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대로 북유럽 전반으로 이제 확장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노르딕 빌둥이라는 게 이제 책으로도 등장을 하고, 이 대문자 노르딕 빌둥이랑 소문자 노르딕 빌둥을 또 이제 구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면 북유럽 전반에서 실천되는 하나의 이제 교육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둥이라는 개념을 이제 요 정도로 오면 하나의 어떤 교육의 형태 안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의 핵심 목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제 빌둥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학생이 누구고 그 안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헤르더가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것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심지어는 학생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죠. 네, 그리고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사실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철학의 측면에서 그 실존주의 철학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당대 그룬트비랑 같은 시기에 덴마크에 살고 있었다는 것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딕 빌딩, 이 빌딩 개념 안에 그 덴마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실존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사는 건 자기답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뭐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를 교육에서 다양한 영역의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서 총력을 다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핵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북유럽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서 공유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제 우리랑 좀 많이 다른 지점이 있고 소위 그 많이 얘기하는 그 행복이라는 개념, 늘 핀란드가 1위를 하고 되게 덴마크가 2위를 하는 이 개념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돈이 많아서 뭐 뭘 더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이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잠재적인 울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거의 4, 50%가 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막 뉴스에서 나오던데 그 이유가 대개는 이제 억울함 또는 불평등 이런 데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여기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현저히 적은 사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개념과도 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열쇠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포크 빌딩, 노르딕 빌딩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그 실천된 사례로 바로 이제 평민대학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선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로 어떻게 전이가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사례도 가져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케 호이스콜레, 여기도 보시면 이 포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덴마크는 여기에 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시빌이나 뭐 부르그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예, 다 포크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평민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 목적과 방법이 이 평민들의 삶에 의해 결정된 그런 풀뿌리 학교고, 실제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룬트비가 이 학교를 이야기할 때도 뭐 뭘 가르쳐야 될까,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선생님들이나 뭐 학교를 최초에 만드는 사람들이 하면은, 그거는 당신들이 제일 잘하니까 당신들이 고민을 해라.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기록들이 함께 존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깐 이 언어를 좀 풀어보면, 이제 보신 분들은 또 있으시겠지만, 예, 이 포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 호이라고 하는 단어와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사실 영어로 오면 포크 하이스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를 민중으로 번역을 하고 하이스쿨을 고등학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뭐 번역기를 돌리든 뭐 어디를 찾아보든 여전히 이 포카이 호이스콜레를 민중 고등학교라고 하는 번역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덴마크에서는 고등학교를 호이스콜레라고 부르지 않고요. 호이스콜레는 칼리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포크는 피플이 되는 것이고, 하이스쿨, 호이스콜레는 칼리지에 해당합니다. 덴마크는 고등학교를 하이스쿨이라 당연히 부르지 않고 김나지움 이외에 다른 형태로 부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피플스 컬리지가 사실은 호이스콜레의 정확한 영어 번역인데, 영어 쪽에 있는 학자들도 이게 이미 오랫동안 포크 하이스쿨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걸 병용해서 쓴다라고 논문 같은 데 찾아보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예, 이 정도로. 그래서 덴마크에 있는 대표적인 그 IPC라고 하는 국제평민대학이 있는데요. 거기가 인터내셔널 피플스 칼리지라고 해서 그게 IPC거든요. 그게 그 이름인 이유가 바로 요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번역할 때 평민대학이라는 번역을 썼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맥락에서 맞게 변형해서 쓰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런 의미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민대학은 굉장히 다양한 그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평민대학을 소개할 때는 얘기하는 게, 이 초기 평민대학, 링비 평민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교장이 했던 얘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포크빌둥, 빌둥의 의미로부터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마련되어 있는 철학,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훌륭한 누구, 훌륭한 누구의 철학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진실하고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별을 했는데, 근데 이 진실한 가치를 내 삶에서 구현하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면에 심어주는, 가장 가르치기 힘든 거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 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했던 대상이 바로 청년층이었던 거죠. 그래서 덴마크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처럼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이 학교가 덴마크 안에 들어오면서 민중들, 그러니까 굉장히 하층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쫙 퍼져나가면서 덴마크의 그 전체적인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권이 딱 주어지면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좀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낸 부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덴마크에서는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측면들, 예를 들어 굉장히 청정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이미 다 세팅해 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당시의 경제 논리로만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을 이 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풍차죠. 예, 덴마크 가보시면은 진짜 많은 풍차가 있고, 이게 풍력 발전으로 굉장히 많은 전력 에너지를 이들은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시작도 여기 출신들이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그렇게 덴마크 사회를 잠식하지 않았던 것도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룬트비가 그 당시에 영국에 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예, 그래서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산업혁명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자유롭고 발전을 하지만 그 그림자도 함께 생겼는데, 그린티비가 가서 빛과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에 해당하는 해결책으로서 이야기했던 그
로버트 오원의 협동조합을 덴마크로 가져와서 평민대학에 보급을 하고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덴마크 사회에 이걸 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는 혼자 있어도 협동조합을 만든다라고 할 만큼 되게 많은 조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세워졌던 이 레딩 평민대학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레딩 평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슐레스비르스타인 지역에 이제 독일로부터 계속 잠식당하는 덴마크 청년들을 지키려고 만들었던 학교였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에 가까운 평민대학들은 이제 이후에 이제 콜에 의해서 세워진 그 리슬링의 평민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평민대학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평민대학의 더 시초라고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애프터스쿨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슬링의 호이스쿨레도 있고 리슬링의 애프터스쿨레도 같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학교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 평민대학이 하고 있는 교육의 핵심들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물론 정서적인 성장도 중요한데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뭐 한 7, 80개 평민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각자 다른 교육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깔려 있는 아까 보면 일관성이라든지 정체성 뿌리에는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들은 같이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성장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건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길러낼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지금 덴마크도 이제 뭐 코펜하겐 쪽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그다음에 인구 적은 지역들도 이제 생겨나긴 하지만 우리에 비교하면 그들은 지방자치, 지방들이 굉장히 고르게 비교적 발전해 있는 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러면은 배우는 거는 소홀히 하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어떤 욕구가 있어서 이런 걸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 평민대학은 반드시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그 웬만한 대학 교수 출신들도 되게 많이 와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실제로 현장에서 전문으로 일했던 사람들도 와서 이제 학생들을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골자로 이제 좀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또 이건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이제 기숙학교죠. 같이 먹고 자는 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년까지는 가지 않고 보통 4개월이나 6개월짜리 코스로 운영이 되고 뭐 요즘엔 단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2박 3일, 일주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아예 노인들을 위해서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일주일 이렇게 여름에 쉬면은 운영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제가 이제 갔을 때 한번 우연히 찾아갔는데 거기 그때 이제 노인들 시니어 하고 있는데 뭘 토론하고 있었냐면 코펜하겐 대학에서 온 분이 나치즘 때 덴마크는 잘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하얀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그 문제들을 기본적으로는 중심에 두고 그 교육과정을 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덴마크 역사와 모국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지금은 이제 요 부분들. 그래서 뭐 사진을 하든 연극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구든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입학 시험도 필요 없고 자기가 시간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룬투비가 최초에 이걸 생각해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야 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이제 또 역할을 최근에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로, 중요한 요소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지 않는 거. 네. 그래서 그런 TV는 시험을 보면 오히려 배움의 어떤 욕구들을 다 없애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서 전통적으로 요거 졸업시험이 없죠. 그래서 아무런 학위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 아시아 일반적인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체 거길 왜 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냥 당연히 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꼭 다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의 선택이기는 한데 거기 가는 사람들을 덴마크에 다른 사람들 안 가는 사람들이 너 거기 뭐 하러 가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 폴케오이스콜레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예, 이것도 이제 빌둥에서 아까 가르칠 수 없는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아마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로 이제 좀 한번 연결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개개인의 삶과 삶이 안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들에 대해서 빛을 비춰줍니다. 그 다음은 빛이 비쳤으면 이제 내가 스스로 들여다보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질문을 얻어가고요. 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죠. 어떻게 뭐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근데 이거를 계속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교사라든지 동료들과 토론해보는 경험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이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갔을 때도 다시 계속 그것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어느 부분에 자기가 알맞는가를 찾아가는 발견하는 과정들 속에서 성장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빌동을 이뤄내는 되게 중요한 방식들 또는 수단이라고 하는 표현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걸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잘 찾아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지점들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이 학생의 평민대학 학생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하나라서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덴마크는 이제 전국에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묶여질 수 있는 평민대학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시민학교로 이제 번역을 해뒀는데요.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나,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명상, 그다음에 뭐, 요리, 뭐 이런 거 배우는 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조금 카테고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 읽기가 아니라 대화고 강의가 아니라 이제 토론과 논쟁. 물론 강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배제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IPC에 써 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평민대학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이야기를 듣는 장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만나는데요. 지역이나 국가, 그리고 나아가서 전 지구. 그래서 이제 글로컬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매우 중요하지만 연결해서 전 세계와 함께 연결하고 토론하는 이걸 이제 회의 장소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민대학을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덴마크 안에서 어떤 영향들을 줬느냐라고 보면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에기디우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덴마크 교육을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다시 소개하신 분이 이제 송순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에기디우스 교수님하고 되게 친분이 있으시면 한국에도 이제 여러 번 왔다 가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글 속에서 보면 과거 덴마크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이 됐는지 이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 협동조합,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그리고 그 협동조합 안에서 이 사람들 안에 생겨난 건 동료애죠. 그러니까 갈기갈기 사람들을 찢어서 서로를 이렇게 감시하거나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잘 살까를 고민하게 하는 쪽으로 이 평민대학의 곳곳에서 특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최초의 낙농협동조합을 덴마크 하면 요구르트, 뭐 치즈 이런 거 많이 떠올리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낙농협동조합이 제일 먼저 생겨났던 건데요. 이게 기념비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딩이라는 지역에서 생겨났대요. 그래서 보면 덴마크 최초의 낙농협동조합이 세워졌는데 뭐라고 썼냐면 덴마크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여러 사람이 함께 이뤄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유의 철학이 여기에서도 또 이제 묻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나 말을 뭐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나 권한은 똑같이 가졌다라는 거죠. 한 사람 분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평등의 개념 이런 것들을 민중들 안에서 같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실은 우리도 우산학교 남경 이승은 그 시기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려는 노력이 이상촌 운동
예, 그래서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뭐 그대로 이 덴마크만큼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충남성으로 넘어가서 이제 풀무학교와 그 홍동 지역에는 어느 정도 좀 퍼진 부분들도 있죠. 예, 그렇게 맥락이 또 연결이 되는 지점도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것이 그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 각 개인이 특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격체로 그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이런 방식, 경제적인 것들 안에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북유럽에 미친 영향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사실은 이제 어디가 덴마크인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넓디 넓은, 네. 물론 이쪽은 다 추워가지고 좀 사람이 살고 쓰기가 힘든 땅이긴 하지만, 여기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고요. 덴마크 여기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네, 잘 보이실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쪽을 다 이제 덴마크가 지배했었던 건데, 다 잃고 요만큼 남았으니까 진짜 좀 덴마크 사람들이 위축이 됐겠죠. 그리고 사실은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슐레스비 홀스타인 지역, 즉 독일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정도면 굉장히 큰 땅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잃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이제 좀 덴마크가 야무지게 살아남게 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평민대학이 생겨난 순서를 보시면 1844년에 최초의 이제 덴마크에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는 사실 스웨덴도 그렇고 그 정치적으로도 묶여 있었던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관계가 많았어요. 교류도 많았고. 그래서 64년, 그다음 68년에 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직접 와서 이제 그른투비도 만나고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했고요. 근데 핀란드는 좀 멀죠. 그래서 이후에 아마 이 스웨덴을 통해서 여기는 핀란드로 들어갔다고 해요. 89년, 1889년. 네, 들어간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다 보시면 80년대, 80년대가 아니라 1800년대 중후반을 거쳐서 이제 북유럽 전체에 이런 식의 교육이 퍼지게 되고, 당연히 요때가 이제 그 계급 사회가 사라지면서 일반 그 민중들이 자기 자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는데, 자의식을 형성하는 과정 안에 이런 교육이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인 어떤 것들, 사회 복지 제도 뭐 이런 체계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 불행했던 거죠. 우리는 이때 이제 막 그 조선시대 끝 무렵과 대화기를 하다가 일제로 넘어가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왔던 그런 역사를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래서 노르웨이 평민대학입니다. 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주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GPT가 잘 알려줍니다. 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노르웨이 평민대학 협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여기들은 다 독일어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덴마크에 있는 평민대학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도 다 외국 사람들, 학생들도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기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네, 무제에겐 호숫가에 이 사각형 평민대학이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농민의 자녀들에게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사는 더 많은 돈을 버는 이게 아니고 네, 삶에 대한 어떤 영감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제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은 다 이제 비형식적인 형태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 1년 정도. 그래서 뭐 다루는 주제들이나 교육 목표, 빌딩과 연결되는 거 이건 정리해 놨으니까 제가 막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보시면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스웨덴은 조금 덜 역사적으로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조금 다른 형태이기는 한데요. 이 소르만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스웨덴의 이거 덴마크 평민대학을 이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로서의 어떤 그 교육에 전념을 하면서 이제 민족 정서 강화 뭐 이런 고민들을 쭉 했다고 해요. 나름의 요 관계들을 갖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20세기 후반부터는 스웨덴 의회에 평민대학에서 교육받은 의원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더 민주적인 방식, 그 다음에 이런 대학이 이런 학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락상 스웨덴은 그렇게 막 민중들이 고생은 덜 했나 봐요. 그래서 비교적 조화로운 발전이 이렇고 스웨덴이 사실은 이제 산업이 좀 많이 발달했고 거기가 땅이 그래도 북유럽 전체 중에 제일 좀 나은 지역이라서 예, 투쟁적인 평민대학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래서 여기는 학습 공동체 또는 이제 동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걸 스스로 배우는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발전을 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도 이제 핀란드는 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러시아랑 접경해서 이제 또 여기 서교 교수님도 계셔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어쨌든 이 사람들도 그 농민들이 어떻게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울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들 그래서 농민 계급의 자녀들이 인간적인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의 그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만 이렇게 휘둘리면 그것을 잃게 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게 하려는 교육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같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사회적 민주적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이들에게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했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학생협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학생운동, 민주운동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 학교 아이디어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설립을 하죠. 특히 이제 러시아 식민 그런 경험을 하면 이제 민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래서 뭐 핀란디아라는 시벨리우스의 음악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벨리우스 같은 사람도 이런 평민대학을 설립할 때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래를 작곡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핀란드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라 전체에 여기저기 이제 퍼져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이제 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리해 놓은 부분. 그래서 뭐 요즘에는 평생학습이나 갭이어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되고, 예, 청년들이 대부분은 이제 많이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죠.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평민대학이 어떤 영향을 또 미쳤는가를 잠깐 볼 수 있는데요. 보면 그 되게 그 힘들었던 그 1800년대 후반 시기에 또 미국으로도 넘어갔던 덴마크인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에 가서 이제 또 자기네들의 촌을 형성해가지고 살았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덴마크의 평민대학이 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인종 갈등에서 그 흑인 해방 운동 했는데 그것에 불을 당긴 게 바로 이 평민대학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일스 호튼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이제 그 덴마크에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덴마크에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하이랜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일스 호튼이라는 사람이고 하이랜드 포크 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미국에도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컨퍼런스를 갔을 때 미국에서 오신 분이 발표를 하시는 거 들었었는데 기록에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가져왔는지에 대한 거, 1900년, 1930년대에 이제 가지고 왔던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이랜더 설립하고 노동운동하고 32년에 이제 설립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노동운동이나 뭐 그다음에 그 종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들이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만한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 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시죠? 버스 탔을 때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앉았는데 너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회에서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것에는 이
평민 학교, 하이랜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라는 거, 그다음에 시민권 학교, 그다음에 비폭력 조정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이 학교를 폐교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랜드 학교를 찾으면 죽어도 안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하이랜드 연구 및 교육센터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지점도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학교에서 요즘 많이 쓰는 뭐 회복적 서클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모습들을 저희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든 것에 덴마크의 영향이 또 있다. 그룬트비의 어떤 사고나 그 평민대학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도 처음에 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하이랜더 학교에서 포카이스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브로셔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그 인종의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교육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덴마크도 또 이제 그 나치가 난리를 치던 유럽에서 그 시기에 독일의 식민지, 독일의 점령을 당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 아시죠?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나치가 생행하면서 온 유럽을 휘짓고 다닐 때 각국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재판받는 거를 이제 기록한 이제 그런 책인데 맨 뒤쪽에 가면요 덴마크 얘기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독일에게 점령당한 덴마크가 덴마크 시민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거기도 이제 유대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가져왔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 아파트를 떠나서 은신처로 갈 수 있었는데 덴마크에서는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판결문에 쓰인 대로 왕에서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류의 덴마크 사람들은 이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마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을 맞이하면 안 되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 나치에게.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그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들이 도망을 갈때 스웨덴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덴마크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돈이 없죠. 유대인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부유한 덴마크 시민들이 대신 지불을 해주는 것들. 그래서 아렌트가 적은 내용이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운송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러 나라에서 탈출 허가를 얻으려면은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뭐 또 재밌는 건 독일 군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독일 중앙에서 하는 그 옳지 않은 그 지시들을 받지 않는 형태로 바뀐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교육의 힘이 이렇게 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에서 오늘날 그런 평민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 좀 보실 수 있는데요. 2022년에 이제 했던 그 조사의 결과를 이제 협회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민주주의와 연결해서 좀 보실 수 있는 것은, 네, 응답자의 한 거의 37.4%가 평민대학의 핵심 역할이 청년들을 비롯한 성인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감을 주는 것이 이 학교가 이 덴마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보조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가는 거에 대한 돈을 국가에서 대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 뭐 재미있는 건 뭐 70% 이상이 당연히 대줘야 된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덴마크 사회에서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다들 뭐 민주주의는
바꿔야 되는 이제 정원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적인 성장, 이런 그 시민들이 같이 할 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제 공공의 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건 나중에 혹시 영상 되게 오래됐지만 예, 평민대학을 소개하는 영상이고요. 네,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그 슬라이드 수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또 네, 어, 중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을 해주신 네, 우리 정혜진 교수님께 네, 박수 네, 보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조금 더 개념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게 시민성, 민주시민 교육과 어떤 연결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세미나 시즌 1에서 이제 공유했던 자료 중에 보이테스 바흐 합의는 과연 충분한가라는 그 원고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읽었었는데 그 부분하고 되게 맥락이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둥이란 그러니까 노르딕 빌둥에서 이제 그룬투비 사상이 지향하는 것과 이제 보이테스 바흐 합의가 76년에 만들어지고 87년, 96년에 이렇게 한 번씩 그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96년에 세 번째 원칙을 바꾼 부분에서 되게 비슷한 그 결이 느껴져서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 네네. 그 세 번째 원칙을 이제 이렇게 96년에 바꿨더라고요. 학생은 정치적 문제를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당사자의 상황에 스스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잘 이해하는 관심의 의미에서 사회적 공동생활을 위한 책임감을 고려하며 그리고 자신의 다양한 각인 안에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과 같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삶과 연계된 교육 그리고 공동체 기여하는 그런 이제 주체적인 시민으로 되어가는 부분에서 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하고 많이 결이 비슷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먼저 뭔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12.3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이제 시민교육에 대한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면서 요 이제 세미나도 준비를 했지만 시민교육을 넘어서 정치교육이 더 비슷하겠다. 아, 정치교육이 더 중요하겠다는 그런 개념들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이제 사회에 있는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뭐 법이나 제도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정해지지 않고 불확실한 이런 것들 안에서 뭔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조금 더 공동의 이익과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그런 지향점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주체적인 어, 자기 결정이나 인식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게 쭉 강조해 주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되게 또 많이 그래서 노르딕 빌딩은 저희가 빌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이제 또 화면 이제 여러 분 켜주셨는데요. 이게 한 분씩 그 질문하실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연상되어서 떠올랐던 생각들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 서현수 교수님께서 화면 가까이 오신 걸로 봐서는 네. 없으면 제가 하고요. 누가 먼저 하실 거면 제가 양보하고요. 네. 예, 강의 2번이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이제 12월 연구소 우리 정유진 교수님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팀을 이뤄서 좋은 프로젝트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데 터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제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함께 연구도 하고 또 시민교육이나 한국의 정치교육 또 민주주의 교육의 좀 새로운 구상들도 좀 이어가 보자. 그럴 때 우리 12월 연구소가 아주 좋은 또
허브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같이 연구도 같이 하고 좀 실천적인 것들도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질문 겸 코멘트라고 할까요? 이거는 공론장 교육 번역이 좀 고민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영어로만 보면 약간 뭐 공교육하면 이상하고요. 그죠? 네. 공공교육이나 공교육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공민교육이라고 할 만한 측면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이라는 말이 여러 다중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듀이가 쓴 유명한 책 중에 The Public and Its Problems인데 이게 음, 공공성과 그 문제들로도 번역이 돼 있지만 공중과 그 문제들도 되고 어, 공민과 그 문제들도 다 두루두루 되는 말이잖아요. 더 퍼블릭이라는 게.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이제 덴마크를 몰라가지고 네, 제 핀란드까지 내년 덴마크는 잘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아마 덴마크어에 아주 또 섬세한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론장이란 말은 좋은데 아마 그 뉘앙스가 그죠? 공동체로도 뭐가 네. 좀 다 포괄이 안 되고 네. 뭔가 그 시민성이나 시민 주체성도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으니 좀 두루두루 아우르는 말은 뭐 공민의 좀 비슷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지금 핀란드로 전파되는 거 그죠? 그것도 이제 네. 각 나라별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이제 1889년에 첫 번째 그 포크 하이스쿨이 이제 핀란드 생겼다는데 마침 저희 땀베레 옆에 깡가살라라는 데서 시작했대요. 아, 예, 그런 이야기인데 그 협회는 지금도 운영이 되는데 그죠? 그 협회는 네. 운영이 되는데 74년에 첫 번째 해압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까 그 세우라 소개해 주셨던. 네. 그래서 작년에 이 노르딕 빌둥 네트워크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작년에 핀란드에서 크게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때 보면은 150주년 기념으로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음, 보면 1874년이라는 게 하나 의미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제 그 8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가 생기고 이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포크 네. 하이스쿨은 발전을 했던 것 같고 거의 같은 시기에 1899년에 이제 산업화된 도시 지역 제가 이제 유학한 땀베레가 대표적인데 땀베레에 노동자 시민교육센터가 생겨요. 음, 그리고 그게 지금도 이제 125년째 활동하고 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민교육센터라고 이제 또 이렇게 자부심 있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뭐 코멘트 겸 질문은 이제 핀란드 가서 보니까 약 후발주자보다 보니까 그 노동자 시민교육센터는 또 스웨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음, 진화한 모델이고 또 포크하이스쿨에서 덴마크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또 생겨서 지금까지도 100여 개 이상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그 밖에 또 이제 20세기에 또 그 대학교와 연결이 된 여름 대학, 서머 유니버시티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또 이제 계속 운영이 되고, 거기에 뭐 직업교육 관련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다채롭게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포커이 스쿨레와 애프터 스쿨레 이런 것이 있다고는 아는데 조금 그 성인들이나 또는 뭐 노동자 음. 대상의 이런 것이 또 역사적으로 있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런 혹시 그 좀 다양한 그 생태계가 어떻게 좀 운영이 되었을까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더 하면 안 되겠죠. 이따가 할게요. 또 시간 남으면. 네. 네. 아, 우선은 그 아까 말씀하신 공론장 그거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까는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덴마크에서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이거를 음. 굉장히 흥미롭게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민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좀 생각을 음.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답을 말씀드리기는 좀 네네.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제가 지금 아까 봤던 사이트를 정신없이 오늘 막 나중에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덴마크에도 직업교육이나 이제 성인들이 갈 수 있는 방식의 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물망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도 그것도 이제 뒤져보면 아까 제가 청소년 학교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를 하나 발견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 못 넣어가지고 번역 작업을 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예, 정리를 해가지고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것들이 덴마크 안에도 있기는 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딱 정리된 형태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윤 선생님 마이크 꺼졌는데요? 네, 저희 안상우님께서 지금 링크 여러 가지 공유해 주셨는데 한번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정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네, 아니면 소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한 분씩 초대를 해볼까요? 좋은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예슬님, 네, 지난주에는 못 뵙고 이번 주에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소개와 이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는 실시간 수업으로는 못 뵙고 오늘 처음 듣게 됐는데요. 청소년들과 대학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사회혁신, 뭐,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에 관련한 교육, 또 실습 중심의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폴케오이 스콜레라는 말은 이전부터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지향하는 교육 목적이 언어화돼서 걸 정리된 걸 보니까 세상 너무 멋지다. 그런 감탄을 아까 하면서 좀 들었고 그리고 덴마크랑 스웨덴, 핀란드 이런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까지 이 영향력이 계속 미친 것 같은데, 뭐 역사나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구현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좀 저는 그냥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당원, 그 당의 당원들의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스웨덴의 문서를 번역기를 돌려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있어서 보니까 빌딩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단어가 하나 있다 이러면서 봤었는데 이런 좀 맥락들을 오늘 막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임팩트가 있었는데 한국에도 이걸 들여오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좀 알고 계신 어떤 의미 있는 시도나 뭐 변화가 있었을지 듣고 알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혹시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 잘 갑자기 제가 지금 들립니다. 이어폰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예, 충전을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다양한 형태로 덴마크의 평민대학을 가져오려던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6, 70년대에도 그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또 더 흥미로운 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도 사실은 덴마크에 그게 영향을 미친 거였어요. 유달령이라는 분이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의 제자인데 그 김교신 선생님은 또 오산학교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덴마크를 알아가지고 유달령 선생님을 보냈어요, 덴마크에.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때 책을 하나 낸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67세인가 할 때 엄청나게 많이 그 책을 사람들이 읽었고 그게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한테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귀에 들어가서 그 유달령 선생님이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다가 물론 나중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나라 영향을 준 부분이 있고요. 좀 왜곡되긴 했어요. 아쉽지만. 근데 어쨌든 그랬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풀마학교도 그 풀마학교의 설립자인 이찬갑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역시나 그 오산학교 출신이거든요. 남강 이승원 선생하고 이제 종증손이라고 하는 조카 손자쯤 되는 그 분이 그 실제로 그거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게 또 이제 일본에 먼저 사실은 전파가 됐었거든요. 덴마크의 평민대학이.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덴마크까지는 못 가고 일본에 가서 그걸 경험한 다음에 한국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만든 학교가 풀마학교입니다. 그래서 풀마학교를 실제로 개교할 때 개교사에 보면 덴마크 얘기가 나와요. 그른투비와 콜의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그른투비랑 덴마크 교육을 공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풀마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덴마크가 우리나라의 그 그룬트비 철학이 영향을 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특히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안에서는 실제로 되게 크게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살아있는 형태로 된 게 그 지금 풀마학교랑 그 홍동 지역에 뭐 유기농도 거기서 시작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형태로 가난 농군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남아있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네.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강조하셨던 것이 대화적인 만남, 대화적 만남을 되게 강조를 하셨었는데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제가 이렇게 건너 더 알다 보니까 안상욱님께서 그 대화의 식탁, 민주주의 피트니스 그 활동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활동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강의 들었던 노르딕 빌딩의 그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돼서 현재화시킨 프로그램인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 노르딕 빌딩은 저도 경험만 해봤지 배우는 건 지금 여러분과 같이 배우고 있는 그 형편이어서 이게 어떻게 접목됐는지를 소개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폴케오이스콜레라는 학교를 먼저 경험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팀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자유스콜레라는 팀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한국형 폴케오이스콜레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한국형 폴케오이스콜레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디 대기업 회장님이 이 100명이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건물을 떡하니 지어서 저희에게 주시면은 바로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어떤 물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걸 소개하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주춧돌로서 그 저희가 숙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숙박도 너무 무겁다라고 해가지고 숙박 프로그램에서 한 세션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똑 떼가지고 그걸 이제 한 2시간 동안에 폴케오이스 콜레에서 입학해서 거기서 서로 살아있는 언어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 자기 인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 자유와 자율성 그런 키워드 짚어주신 그거를 어떻게 체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의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가를 좀 찍먹이라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대화의 식탁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이런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띠고 그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또 덴마크의 한 학교랑 이제 자매교랑 같이 맺어가지고 저희가 매 학기마다 한 달 살기를 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학교와 너무 맥락이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수업을 듣고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펼쳐도 그 물고기가 물을 상상할 수 없듯이 그 우리한테 선 경험치가 없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학교에 아예 가서 근데 한 학기 뭐 4달에서 6달을 가는 게 너무 또 부담스러운 맥락이 또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 달이라도 그 학교에 가서 한번 학생으로서 오롯이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 또 돌아와 가지고
좀 한국에서 저희랑 같이 보이스콜레 철학을 좀 전파하는 역할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런 작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 좀 어, 저는 지금 이제 한 달 살기 작업 때문에 이거 일을 하면서 약간 듣느라 이렇게 집중을 잘 못했는데 반가운 키워드가 많이 나와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능동적인 시민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전인격을 추구하는 것 그런 모든 게 사실 제가 덴마크를 한국에 소개한 작업을 하면서 꽂혀 있는 키워드인데 이것의 어떤 그 씨앗 뿌리가 200년 전에 그 태동했던 노르딕 빌딩이 있다는 게 반갑고 그래서 저도 이걸 소개할 때 사실 한국에 없는 언어여가지고 개념이고 언어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제가 그 쓸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소개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단어장에 줍줍했습니다. 수업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화의 식탁은 저희가 12월 연구소에서 또 나는 시민교사다라는 게 교사 그 시민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한번 같이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또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이 그 안상욱님하고 같이 자유스콜렛 팀에서 활동하시는 양석원님께서 춘천으로 이사를 오셔서 춘천에서 이제 다른 길 연구소라는 그 활동을 하는 팀하고 연결이 돼서 이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가치와 지향을 갖고 있는 그 그러니까 활동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 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을 잘 좀 관찰하고 하면서 연구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연구를 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다음은 네, 저희 전미영 선생님 한번 초대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는 덴마크 역사와 그다음에 고은투비 등장과 포크빌딩에 대해서 주로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포크빌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 노르딕 빌딩에 대해서 북유럽 빌딩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어떻게 전파되고 또 우리나라와도 어떤 연관이 있는가 좀 설명을 해주셔서 빌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훅 훑어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빌딩 교육이라는 건 읽기보다 대화 그리고 강의보다는 토론과 논쟁 위주의 뭐 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걸 딱 듣는 순간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라 나 이 빌딩 교육 받았으면 엄청 공부 열심히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한테는 빌딩 교육이 참 맞았겠다. 뭐 아까 그리고 그 평민대학은 시험도 없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시험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그런 역량을 좀 막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전 전북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참교육이라든지 이런 뭐 혁신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그런 운영을 많이 오랫동안 해온 학교라 여기 지금 빌딩 교육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 지향하는 가치나 뭐 철학 이런 부분이 꽤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빌딩과 좀 다른 지점도 있긴 하지만 개개인의 삶에서 그 삶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뭐 그걸 사회 속에서 이렇게 구현해내는 공동체 내에서 구현해내는 거 이런 거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좀 궁금하고 좀 의문스러운 게 이런 철학들이 뭐 빌딩과 비슷한 철학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기는 하고 실질적으로도 뭐 대안학교라든지 또 여러 뭐 풀뿌리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거를 이제 실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게 전반적으로 구현이 될까? 뭐 이런 좀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에서 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익숙한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이런 걸 가치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딱히 뭔가 실제로 뭐가 많이 바뀌었나? 이건 또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혁신학교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한 3년 정도 중단 연구에도 들어가서 질적 연구를 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천에서 질적 연구로 3년 차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문서상에 들어있는 중요한 가치나 공동체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이제 덴마크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결과로는 그 안에 컨텐츠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자체의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우선은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교육부, 그 다음 교육청, 그 다음에 그 학교 안에서의 구조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아직은 우리는 민주화가 안 됐다라고 저는 일종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혁신학교가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사실 학교 민주화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완벽하게 구현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덴마크 사회를 비교한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미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언어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건 완전히 다른 형태.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학생 자치인데요. 덴마크나 핀란드도 이제 학생들 인터뷰하면서 조금 들어봤던 게 있는데, 덴마크나 핀란드에서 학생 자치의 개념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안장 차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나요?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제가 이제 학생 자치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 그 학생회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는 훌륭하죠. 그리고 자기 목소리 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데, 걔네들은 그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허용이 되고, 선생님들도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느끼고, 그래서 학생회를 들어간 아이들, 걔네들이 왜 그 면접 봐가지고 뽑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덴마크나 핀란드는 없습니다. 제가 걔네들한테 너희는 학생 자체 어떻게 해? 이런 거 물어보면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야. 걔네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어떤 그 자리 하나를 차지하는,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애가 굉장히 커 보이는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핀란드도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지자체의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게 학생이 정말 가서 그걸 하는 거죠. 덴마크도 보면 진짜 그 의회 안에 아이들을 정식으로 가서 그게 니네가 애니까 해봐, 우리가 기회를 줄게, 이게 아니고 정말 걔네들을 존중하는 어른들이 걔네들과 1대1로 소통을 하는 그런 구조로 얘네들을 키워왔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학생 자치를 하면은 우리는 돈을 주죠. 학생 자치를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거를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학생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줘. 애들이 그 돈을 실제로 운영하는 게 아주 훌륭한 일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애들이 운영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먹을 걸 막 산다든지, 그다음에 행사를 해놓고 상품을 막 산다든지, 특히 코로나 때 이런 때 보면 그 돈을 다 써야 되는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행정에서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2월 되면 뭐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 돈을 막 쓰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덴마크는 그런 거 일절 없더라고요. 필요해서 뭘 해야 되면 니네가 버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네들은 몸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되면 그걸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을지부터 고민을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른들과 마을을 설득하고 이 작업을 힘겹게 해서 그 돈을 벌면 함부로 그렇게 막 아무 상품 사주 이런 식의 행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학생 자치만도 이제 좀 학교를 봤던 지점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아직 길이 멀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길인데, 이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1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실현된 거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구멍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교육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평가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유럽의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
거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너희는 어떠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아직 우리는 좀 많이 갈 길이 먼 거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말이 길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갑자기 네, 서현수 교수님께 질문이 갑자기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생자치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민주시민교육과 이제 교수님이 이제 뭔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민주적 혁신과의 그 사이에서 이 빌딩에서 이제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어떤 연결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표 참여 수기라는 그 세 가지 키워드와 이 빌딩에서의 핵심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 그런 것들과 연결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잠깐 쉬셨다가 잠깐 저기 유다리님 이야기를 듣고 네,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반칙입니다. 네, 잠깐 네, 네,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고 네. 네, 저는 서현수 교수님 답변 듣는 줄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아, 네. 갑자기 예, 저도 지난 시간에 못 듣고 예, 다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예, 유달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지금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들어오기 전에는 방금 그 문제 많은 학교에서 그 사회과 교사로 근무를 했고, 그래서 근데 부끄럽게도 이제 빌딩이란 용어랑 노르딕 빌딩은 뭐 당연히 고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작년에 처음으로 서현수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단어를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봤더니 저희 임용 때 봤던 도야? 라는 번역도 틀리긴 했다던데 어쨌든 그거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게 있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가 뭔지는 작년에 공부를 했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이렇게 흘려서 몇 번 듣고 예, 단적으로 작년에 뭐 막판에 그 독일 저희 갔다 왔는데 그걸 브리핑하는데 교수님이 그래서 한 교수님이 그래서 빌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길래 네.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로 치면 빌딩린이죠. 그래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교수님 설명 되게 잘 들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잡히는 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맛을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지금 서울시경청도 막 정말 막 우박처럼 쏟아지는데 뭐 아이비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자유학교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 안에 이런 빌딩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는데 이게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이념을 우리 속으로 우리화시키면서 하는 건지 따라하는 건지 흉내만 내는 건지 아니면 용어만 따라하는 건지 하는 척하고 원래들의 모습을 가는 건지에 대한 반성된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9월에 다시 해서 학교로 이제 교감으로 갈 건데 그 학교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더 공부하고 더 체계화시키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조금 더 만나보고 조금 더 꼬셔보고자 하는 생각들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생각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예, 1시간 동안 잘 들었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희 서현수 교수님 네. 저기 안상훈님 손 박수 치신 건가요? 손을 들어주신 건가요? 아, 박수. 네네. 전현진선까지 하시고 아, 하시죠. 그럴까요? 네, 마무리. 전현진 선생님은 지난번과 똑같이 너무 편안하게. 네, 교수님 생각에 정리가 안 되신 거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걸로 조금 더 하고. 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딩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근데 그 나 자신은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빌딩을 하는 그런 교육에서 빌딩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담보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교육인 거예요. 사실 50이 다 돼가는 저도
저를 계속 알아가고 있거든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고 계속 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교육 자체가 평생 교육과 같이 가야지만 빌딩이 되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그런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기다려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서 이 교육이 싹틀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토양에서는 일제강점기 후에 되게 급격한 또 독재 문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허용이 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기다려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진보주의가 또 많이 들어왔고, 실용주의도 굉장히 들어왔고,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르딕 빌딩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 토양에서 싹트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한국인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뭔가 이렇게 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는 되게 빠르지만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을 견뎌내는 그 느긋함 그런 부분이 조금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와서 우리가 빌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공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그때 나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방황하고 또 직업을 가져야 되는 시기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교육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빌딩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토양에 맞는 우리만의 빌딩을 찾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또 현진 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어떤 지향과 철학을 갖고 끌어날까 일단 결정을 했던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지만 조금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빌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서현수 교수님을 모셔서 네, 저의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네, 들어보고 아마, 싶습니다. 네, 아마 네. 이것도 아마 우리 정혜진 교수님이 더 잘 답변하실 것 같은데. 네, 마무리 말씀으로 또 듣기로 하고요. 글쎄요, 너무 이제 그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거꾸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역시도 빌딩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핀란드 유학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 저는 이제 의회와 시민 참여 이런 주제로 이제 정치학 논문을 쓴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핀란드의 어떤 하나는 굉장히 강한 정당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북유럽 복지국가를 견인해냈던 삼인주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어떻게 정책 결정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는가 행정부나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책 결정 시스템 또는 더 넓게 보면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과 문화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어떻게 수합이 되고 오늘날 굉장히 이제 또 첨단의 어떤 참여민주주의나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런 흐름까지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정치학 공부 연구를 하니까 시민교육 자체는 늘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도 데려가서 키우고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교육이 만날 것이다. 그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만날 것이다. 교육과 복지국가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나 시민교육과도 다 흐름이 연결돼 있을 거라고 봐서 계속 찾고 하는 과정에 사실 이제 빌딩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아까 핀란드 사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제 차례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핀란드에서도 이 빌드닝 개념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핀란드 말을 이제 그 번역을 이제 했는데 그게 스비스투스라는 용어인데 그게 이제 다 스비스투스 협회들이고 막 그렇거든요. 핀란드 말로 하면은 그런데 그 말을 정말 밥 먹듯이 많이 써요. 스비스투스라는 말을. 아마 덴마크나 이런 사회들도 빌딩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 독일 갔더니 정말 빌딩이란 말이 도처에 막 지금도 깔려 있더라고요.
정치적 빌딩에도 쓰고 교육에다가도 쓰고 선거 캠페인 하는데 뭐 보수 정당부터 좌파당까지 다 빌딩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핀란드도 정말 시위스터스라는 말이 그런 정도로 폭넓게 쓰인다는 것인데 아까 그 19세기, 20세기 아주 중요한 근대 에, 대중민주주의와 또 한편 자본주의 산업화의 물결을 이렇게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그 파고를 넘기 위해서 사실은 농민들 중심으로 또 노동자들까지 평민들이 민중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 주도성을 가지고 대응해 갔던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와 민주주의 공동체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인식인 거죠.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우리가 이제 건설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고민했던 제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정책들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바탕에 아주 풍요로운 저수지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이제 빌딩으로부터 이렇게 유원지가 돼서 유입이 돼서 아주 풍요로운 토양이 되어 있는 이 시민성 그리고 공동체성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평등한 자유 이런 느낌들이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이 아주 지금까지도 지속 가능한 어떤 민주주의 공동체의 아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오는데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빌딩도 물론 또 더 들어가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루터리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나 철학 그리고 아주 풀뿌리 공동체 차원의 어떤 노력들, 예술 이렇게 확장될 여지가 풍부한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좀 그 좋은 모델이죠. 부러운 모델이고 그런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바통을 빨리 넘겨야 되니까 정혜지 선생님께 이제 넘겨드리면서 그러한 이제 그 북유럽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북유럽 안에도 약간의 차이들도 있고 한데 덴마크를 이제 한두 번 가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그 지리적인 조건, 기후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스웨덴 북부하고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하고 조금 그 네덜란드, 덴마크 이렇게 느껴보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리버럴한 요소가 좀 더 강하다. 북유럽으로 하면 조금 더 스트릭트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법치국가 이런 게 더 강조되고 그리고 핀란드는 예를 들면 대안학교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없고 거의 다 공교육으로 다 이렇게 풀고 있는데 덴마크를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자유학교라든가 여러 조금 더 그 일반 개인들이나 시민들에게도 이니셔티브가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최근에 이 북유럽 국가를 포함해서 유럽 국가 전반이 이 포퓰리즘의 문제라든가 또 이민 난민 위기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 빌둥이나 이 포코 호이스콜레의 운동이나 제도적인 흐름에서도 좀 혁신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핀란드도 아까 이제 전국적으로 그 지자체마다 노동자 시민교육센터든 포카이스쿨이든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생태계가 되어 있지만 지금의 예를 들면 이 디지털 전환 같은 흐름 앞에서 상당히 도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라든지 뭐 최근에 좀 그 흐름이나 뭐 동향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최근 관심사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같이 우리가 더 논의하겠지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혹시 여기 교수님께 네, 정 말씀하신 교수님께 질문 겸, 네네. 혹시 네. 덴마크 쪽 동향, 최근 동향, 최근 그리고 또 선생님의 최근 관심사 이런 게 궁금해요. 네. 빌딩과 관련해서. 최근 음, 최근 관심사 덴마크 동향은 글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동향을 제가 이제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근데 덴마크는 사실 요즘에는 그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그 공교육 내에서 교육개혁을 막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교육을 얼마나 더 다양화시킬 것인가가 애프터스쿨레하고 좀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최근에는 좀 말이 많은데 뭐 또 애프터스쿨레는 애프터스쿨레로 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9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을 이제 직업 교육 쪽으로 이제 열어주려니까 그 나이 또래가 이제 애프터스쿨에 가는 나이하고 겹치면서 이 제도가 지금 애프터스쿨레가 없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1, 2년 사이에 뭐 이제 이런 문제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디지털이 이 평민대학과 연결해갖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덴마크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보다 어쩌면 안상욱 선생님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같이 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디지털이 크게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저의 최근 관심사는 사실 교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덴마크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에 교사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는데, 덴마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사를 양성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이 저는 요즘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대학 입시. 네, 덴마크 대학 입시. 바로 저는 그 혁신대학원에서 덴마크 대학 입시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조사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거기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첨언 드리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덴마크 정부도 지금 약 그 좌우 연정이 돼가지고 지금 경제 쪽으로 좀 예산을 줄이고 학생들이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땡깡땡깡 놀러 다니는 애프터스쿨레나 호이스쿨레 같은 데를 지원을 축소하고 빨리 직업교육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국민으로 만드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반영해서 이제 호이스콜레 연합회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뭐 실증적인 연구라든가 다양한 로비 등 그냥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이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현장은 피튀기는 한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조금 덧붙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호이스콜레에서 자신들의 그런 존재 의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난민을 덴마크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는 역할을 호이스콜레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숙박하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글로벌 시티즌십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재로서 그 친구들한테 덴마크어를 가르치고 덴마크의 직업 교육을 하는 기본적인 이제 사회화 교육도 있지만, 거꾸로 그 친구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덴마크에서 이제 평화 교육 이런 걸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서 그걸 또 근거로 해서 또 덴마크 정부를 설득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굉장히 최신 정보, 중요한 정보 같으네요. 그 난민, 핀란드도 우크라이나 난민 꽤 받았는데 아마 그런 시민교육센터라든지 그런 시민사회의 그런 네트워크나 어떤 센터들이 그런 역할도 꽤 좀 인포멀하게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포멀하게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핀란드도 최근에 그 지금 보수 정부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 쪽 예산 많이 깎고 아카데미 예산도 많이 깎고 시민교육센터도 직격탄을 맞았더라고요. 예. 시민사회 쪽도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는 최근 몇십 년은 잘 없었던 일들이 최근에 이제 막 그 우파 정부에 들어서도 이런 합의는 공고했던 터였는데 최근에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극우 포퓰리즘의 도전 이런 것이 아주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보적인 블록이 좀 그 뭐랄까요, 운신할 정책 공간이 점점 더 협소해지는 면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유럽도 당면한 도전이고 위기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디지털 교육 쪽으로 온라인이나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가 한국어 강사를 하는데 이 도전이 있는 거죠. 한국어 유튜버로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외국인들도 컨텐츠가 너무나 풍부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현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 든 사람들이 많고, 예, 젊은 계층은 이제 점점 이 시민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랑 좀 멀어지는 경향들이 핀란드에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예산 지원 이런 것도 줄어들면
또 이제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이 낙후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1세기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도전이겠구나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 다른 과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코멘트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8시 한 57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누실 것이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숲 해설가 이제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요새 이제 숲 해설 여러 가지 식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국화과 식물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국화과 식물들의 꽃이 저희가 꽃잎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개별 작은 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화꽃으로 보이는 그 꽃 한 송이가 다른 더 작은 꽃들이 그 안에 모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빌딩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꽃들이 개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함성이 그 국화꽃은 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씨앗을 꽃 피울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희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국화과 식물의 특징을 살려서 한번 또 나름대로 빌딩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메타모던이라는 조금 생소한 용어를 갖고 저희 서현석 교수님께서 메타모던 시대의 빌딩과 시민,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해주실 건데 메타모던 너무 궁금하죠. 간단하게 홍보 겸 네, 네. 맛보기로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2주간 수고해 주신 정혜진 교수님께 우선 큰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정혜진 교수님께도 이 코멘트 겸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시간을 놓쳤는데요. 메타모던 시대에 이 덴마크와 노르딕 빌딩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질문 우리가 다 같이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이제 메타모던에 대한 개념은 그 노르딕 빌딩에서 배운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죠? 중간에 그 모던, 포스트 모던 그리고 이제 메타모던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이미 진입했다. 라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고 어떻게 다른지 모던과 포스트 모던 그리고 메타 모던이 어떻게 같으면서 또 다른지를 이렇게 상당히 흥미롭게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훅 지나갔다가 최근에 그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좀 그걸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그 개념을 좀 파헤쳐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 굉장히 재밌고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에 좀 이제 우리가 좀 지쳐가고 있는데, 그죠? 뭔가 이제 한계가 굉장히 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뛰어넘는 게 이론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지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만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 개념을 찾아보니까 서구 학계에서는 꽤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내 학계에 거의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이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터인데 이 메타모던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노르딕 빌딩의 어떤 그런 고유한 원리나 가치, 특성 이런 것들이 21세기의 중반에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재발견될 여지가 또 굉장히 풍부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쟁점들도 많고 서로 교차해 볼 만한 지점들도 많은 것 같아서 뒤의 이야기는 그동안 제가 다 한 강의인데 핀란드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계속 해온 강의인데 이번 강의의 새로운 점은 메타모던 네, 시대의 빌딩과 시민이라는 주제로 제가 처음 가는 강의가 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2주간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좀 준비할 예정인데 마침 그날이 대선 날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잘 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흥미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6월 3일 꼭 선거하고 선거 방송 옆에 틀어놓고 같이 네, 강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열강해주신 정혜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6월 3일 날 선거 잘하고 뵙겠습니다. 네.